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웃음기를 띤 얼굴로 내 가슴에 예리한 비수를 푹 꽂아 넣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모나 나이를 툭툭 건드리는 무례한 말, 걱정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운 지나친 간섭거리들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혹시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혹은 괜히 말대꾸를 했다가 일이 커질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같이 웃어넘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쓰라린 찰나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가혹한 마취제를 놓습니다.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참는 게 진정한 어른이지. 별일도 아닌데 굳이 정색할 필요 없잖아. 어쩌면 나만 유난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억지로 감정을 우겨놓고 그 자리를 무사히 넘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끝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이유 모를 거대한 모멸감이 스멀스멀 온몸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 들었던 그 무례한 한마디가 천장의 스크린처럼 띄워져 밤새도록 나를 괴롭힙니다. 나도 모르게 거울 앞으로 다가가 스스로를 빤히 들여다보며 자책의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워 보였나? 그 순간에 나는 왜 바보같이 한마디도 되받아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너무 약해지고 초라해진 건 아닐까? 여러분, 밤새 가슴을 치며 후회로 뒤척였을 그 마음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결코 겁쟁이이거나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과 똑같이 천박한 진흙탕으로 뛰어들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내면의 고귀한 품격 딩릿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례함과 날선 독설로 맞서 싸우기 싫었던 기품 있는 마음, 수십 년간 맺어온 위태로운 관계의 끈을 내 손으로 싹둑 망치고 싶지 않았던 깊은 배려심, 바로 그 타인을 향한 지독한 선의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입술을 굳게 닫아걸게 만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싸울 줄 몰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상처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삶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어른으로서 대단히 뼈아프고도 중요한 진실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치명적인 무례함 앞에서는 침묵이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꾹 참고 넘긴 그 침묵은 상대를 배려한 우리의 고상한 속덕과는 전혀 달리 상대방의 뇌 구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로 오독되어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침묵을 승인으로 착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 정도로 막 대해도 웃어넘기며 다 받아주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나 경계가 없구나. 아무리 함부로 찔러도 반격하지 않는 안전한 모래백이구나.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이 묵인하며 넘긴 그 아찔한 선을 자신의 새로운 권리이자 영토로 삼아버립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당신의 고상한 참음에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다음번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저놈이라는 담장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착함카이네이란 마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병적인 착함, 자기 방어의 본능마저 거세된 맹목적인 희생은 오히려
폭력과 무례를 초대하는 위험한 호객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장엄하고 굴곡진 역사가 타인의 알량하고 천박한 입방아에 그토록 가볍게 짓밟히고 묵인될 만큼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뚝 솟아 존중받아 마땅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분노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일은 우리의 체력을 너무나 크게 갉아먹습니다. 그렇다고 썩어가는 내면을 억지로 눌러 담아 평생을 소가리의 지옥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흙탕에 구르지도 않으면서 얼굴을 붉혀 감정의 밑바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빙장 고리처럼 서늘하고도 우아하게 나의 품격을 방어하는 고차원적인 소통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지혜의 언어는 결코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 똑같이 안가품하려는 악독한 말도 아니며 내 울분을 참아내느라 피가 거꾸로 솟는 억압의 말도 아닙니다. 아주 짧지만 단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방의 무례한 기세를 꺾고 무너진 관계의 무게중심을 단숨에 내 쪽으로 되가져오는 기적 같은 방패의 언어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하수가 아니라 말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관계의 선을 긋는 고수가 되는 길. 다음 장에서는 먼저 조선 최고의 지식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척박한 고독 속에서도 어떻게 이 중신종과 경계를 잃지 않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철학을 짚어보며 본격적인 7가지 실전 대화법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경계 바운다를 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운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차갑고 거대한 철옹성을 쌓아 올려 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고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경계란 높고 두꺼운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정원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낮지만 아주 단단한 울타리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밖에서 예쁜 꽃을 구경하며 향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함부로 정원 안으로 시발을 신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정성껏 가꾼 작물을 짓밟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기품을 지키며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역사적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생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18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정조대왕의 두터운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천재학자가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이 되어 낯선 남쪽 땅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를 둘러싼 환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초창기 유배지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지역 관리들의 지독한 텃세와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조롱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던 자들이 유백에게 초라한 처지를 비웃고 은근한 말로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긁어내렸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모독과 무례함 앞에서 정약용 선생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만약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며 핏대를 세우고 싸웠다면 그는 그저 쓸쓸하고 표독스러운 노인으로 늙어가며 화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무례한 조롱들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내 처지가 이러니 무시당해도 싸다며 굴복하고 웅크렸다면 그 위대한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빛나는 저서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지옥 같은 무례함의 수렁 속에서 숨을 쉬고 자신을 지켜낸 철학적 무기는 바로 중심종신이었습니다. 타인의 말이 지닌 날카로움에 찔려 허우적대는 대신
나의 마음을 고요히 관조하여 상대의 말과 내 자아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누군가 악의적인 조롱을 툭 던지면 화를 내며 상대방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대신 깊은 침묵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반응 리액과 대응 레스폰스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반응 리액스란 방어 기제가 불쑥 튀어나와 짐승처럼 지저대거나 억울해하며 우는 감정적인 반사 행동입니다. 누군가 내 몸뚱아리를 밀쳤을 때 반사적으로 밀쳐내는 1차원적인 행동이지요. 반면 대응 레스폰스란 상대방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인지한 후 마음의 필터를 거쳐 내가 원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대화를 통제하는 고차원적인 지성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잣대로 여러분의 외모나 나이를 건드리며 모욕을 줄 때 같이 받아치며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감정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단호한 한마디로 상대의 말을 다시 튕겨내는 것은 위대한 대응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하루 종일 모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끝까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분통이 터진 그 사람이 씩씩대며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저주하는데 어째서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는 거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내가 답합니다. 당연히 원래 주인의 것이지.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루 종일 쏟아낸 그 험담을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도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탕 속에 누군가가 던지는 진흙을 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진흙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의 더러워진 손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내 영혼 안으로 결코 들이지 않겠다는 정약용의 대범한 결의야말로 우리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배워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상대의 깎아내림은 결코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며 상대방 내면의 결핍과 불안이 되찾아져 악취처럼 풍겨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례함을 던지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를 꿰뚫어 보는 고요하면서도 철저한 심리적 무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당혹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말을 길게 하지 않고도 이 단단한 중심의 철학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감정을 포장해 억지로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잘 다듬어진 화살촉 같은 7개의 문장을 무기 챙기듯 품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상황, 누군가 여러분의 주름과 나이 드는 모습을 가볍게 안단거리 삼아 무례한 평가를 던질 때 꺼내야 할 완벽한 마법의 문장 하나를 다음 장에서부터 차분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가장 작고도 예리한 무례함은 주로 언제 발생할까요? 의외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창회, 가족 모임, 혹은 우연히 마주친 지인과의 찰나 아주 반가운 척 다가온 누군가가 미소를 지으며 불쑥 기분 나쁜 얼음물을 끼얹듯 던지는 농담을 가장한 외모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순자 씨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2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육아와 살림에 치여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지만 오늘은 모처럼 설레는 마음에 고이 간직했던 고운 옷을 꺼내 입고
미용실에 들러 정성껏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젊고 단정해 보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친근함을 가장한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순자야, 너 진짜 많이 늙었다. 얼굴에 주름이 왜 이렇게 늘었니? 고생 많이 했나 보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뼛속까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칼처럼 푹 찌르고 들어오는데 겉으로는 친한 친구의 농담이나 안타까움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정색을 하고 받아칠 수도 없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색하면 오랜만에 모인 분위기가 싸늘해질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그래, 나이가 나이니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서글프게 웃어넘겼습니다. 친구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또 다른 호구거리를 찾아 수다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영혼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창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집에 와서도 며칠 내내 거울 앞을 서성이며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폭삭 늙어 보였나? 다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우습게 봤겠지? 상대가 무심코 내뱉은 단 한마디의 농담이 내 인생 전체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작 칼을 찌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다리를 뻗고 자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친구는 왜 그토록 잔인한 말을 농담처럼 그 자리에서 꺼냈을까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무의식을 파헤치는 심리학에 따르면 타인의 약점이나 노화를 콕 집어 조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거대한 자기 불안, 셀프 앵자이티를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 역시 나이가 들어가며 처지는 피부와 변해가는 자신의 얼굴을 매일 아침 거울로 마주하며 뼈저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이 듦이 두렵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불안에 미칠 것 같은 그 강박관념, 바로 그 지독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그 사람은 타인 순자 씨를 지목하여 깎아내린 것입니다. 즉 남을 나보다 아래로 끌어내려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낫네, 쟤보다는 덜 늙었네 라는 알량한 우월감을 획득해야만 자신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단히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을 지적하는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이 문제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칠 것 같다는 애처로운 자기 고백이자 열등감의 투사 브레겔일 뿐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불안 덩어리를 굳이 여러분이 고스란히 두 손으로 건네받아 영혼에 담아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는 보통 세 가지의 흔한 오답이 튀어나옵니다. 첫째는 방어, 디펜스입니다. 아니야, 오늘 화장을 덜 해서 그래. 요새 잠을 조금 못 자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하는 순간 상대방은 쾌감을 느끼며 아니야, 너 진짜 많이 늙었어 라며 더 깊이 파고듭니다. 방어는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둘째는 반격, 카운터입니다. 그러는 너는 네 얼굴은 뭐 20살인 줄 알아? 이 문장은 즉각적으로 진흙탕 개싸움을 부릅니다. 감정에 주체할 수 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쌍방 모두 상처만 남습니다. 세 번째 절망적인 오답은 앞서 순자 씨가 한 일방적인 수용 악셉탄과 굴복입니다. 그렇다면
진흙을 던지는 상대의 손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품격을 지켜내는 완벽한 모범 답안은 무엇일까요? 가슴에 꽂히려는 비수를 허공에서 부드럽게 잡아채어 다시 상대방의 테이블 위로 조용히 올려놓는 압도적인 한마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지닌 파괴력과 마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이 말 속에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뜻도, 그렇다고 상대를 거스르며 반박하는 뜻도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오직 너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너의 개인적인 감상 의견일 뿐, 그것은 결코 내 삶의 진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하고 단단한 심리적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상대방의 평가를 내 자아 안으로 들여오지 않고 문전에서 정중히 거절하는 이 방식은 상대를 지독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미끼에 상대방이 펄쩍 뛰며 상처받은 표정을 짓거나 치열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때 짜릿한 쾌감 영향력 행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미소를 은은하게 머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말이야 하고 고요히 받아 넘길 때 상대방은 자신이 기대했던 어떠한 먹잇감도 얻지 못합니다. 반응이 없는 무례함은 늪에 빠진 허우적거림처럼 스스로 힘을 잃고 증발해버립니다. 심지어 상대는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혹시 지나친 말을 했나? 저 사람은 내 말에 끄떡도 안 하네. 조선 땅 가장 혹독한 유배지에서도 정약용 선생을 버티게 했던 힘은 소리 높은 분노가 인이었습니다. 내 삶의 존엄성은 오직 내가 결정한다는 묵직한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옷차림, 나이, 외모를 함부로 도마 위에 올리는 가벼운 입방아 앞에서는 더 이상 서글프게 웃어 넘기거나 억울하게 방어하지 마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고요히 읊조리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담대한 한 문장이 여러분을 무례의 늪에서 구원하고 여러분이 지닌 그 나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철통같이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피하기 어려운 무례함, 즉 남도 아닌 가장 소중한 핏줄인 가족들이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잔인한 폭력적인 언어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명절 때 흔히 듣는 엄마는 원래 그래 라는 꼬리표를 우아하게 끊어내는 놀라운 질문의 힘을 공개하겠습니다. 무례함이라는 독화살은 낯선 타인에게서만 날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심리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람을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상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 즉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단 이들에게서 훨씬 더 깊고 잔인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처럼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거대한 친밀감의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듯한 착각이 생깁니다. 바로 그 허물없는 대화 속에서 부모의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가장 폭력적인 문장 하나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문장은 겉으로 들기에 핏대를 세운 비난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폭언도 아닙니다. 그저 툭 던지듯 가볍게 내뱉는 한마디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당신은 옛날부터 늘 원래 그랬어. 여러분, 너무나 흔하게 듣는 이 원래 그래라는 말이 왜 그토록 아프고 위험한 폭력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결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설득하려는 대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가 수십 년간 겪어온 삶의 맥락,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의와 수고로움을 통째로 지워 폐기 처분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아주 비좁은 족쇄 안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무서운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62세 박영순 씨의 씁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순 씨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노동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밉고 싫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매번 무심코 던지는 그 지긋지긋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두렵고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명절날 며느리가 지친 얼굴로 상을 치우려 할 때 영순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습관처럼 말합니다. 됐다, 놔둬라.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러자 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아들이 툭 한마디 던집니다. 아유, 엄마는 또 그러시네. 엄마는 원래 그래. 그냥 며느리 시키지. 꼭 본인이 다 하려고 사서 고생이야. 잠시 후 밥을 다 먹은 손주가 달콤한 과자를 뜯어 끝도 없이 입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영순 씨가 걱정스레 타이릅니다. 우리 강아지 이제 그만 먹어라. 이 썩고 배 아프다. 그러자 아들이 또 미간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엄마는 또 잔소리시네. 맨날 그러시잖아. 엄마 원래 그런 건 알아줘야 해. 자, 여러분. 아들의 이 폭력적인 단정 앞에서 영순 씨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억울함을 못 이겨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돕고 싶었고 내 손주배 아플까봐 걱정돼서 한 말이지 라고 항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더 쉽게 받아칠 것입니다. 거봐, 또 화내시네. 역시 엄마는 원래 그래. 만약 영순 씨가 언성을 높이고 진짜로 화를 내면 그 순간 영순 씨는 명절마다 꼬투리를 잡아 분위기를 망치는 옹졸한 엄마로 완벽하게 박제되어 버립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핑계가 되고 화를 내면 그들의 낙인을 증명해주는 꼴이 되며 웃어넘기면 계속해서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영순 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난 뒤 텅 빈 빈집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 진심과 선의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평생 무슨 짓을 해도 저 아이들에게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으로만 끝나는 건가? 이처럼 반복되는 가족의 낙인은 부모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가장 끔찍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지독한 심리적 형벌입니다. 도대체 머리가 굵은 자녀들은 왜 부모를 향해 이런 이기적인 낙인을 찍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상대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를 극도로 귀찮아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처럼 너무 익숙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을 매 순간 새롭게 이해하고 맥락을 짚어주는 인지적 수고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아주 뻔하고 대충 넘길 수 있는 단일한 2D 이미지로 박제시켜 놓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대충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뇌를 쓰는데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른 폭력 앞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구구절절 논쟁하거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며 과거를 소환해 감정의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감정 싸움에는 결코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마음에 남는 지울 수 없는 상흔 뿐입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반박하면 상대는 굳게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뾰족한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방어벽을 내리고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이 이끄는 대화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라는 굴레가 날아올 때 정면으로 맞서 방어하지 말고 부드럽게 한 걸음 비켜서서 이렇게 고요히 물어보십시오. 아,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짧은 질문이 뼈저리게 강한 이유는 그 안에 상대를 향한 일말의 비난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애미를 무시하는 거니? 라고 쏘아붙이면 곧바로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는 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은 방음막 뒤에 숨은 상대방에게 대화의 책임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엄마 원래 그렇잖아 를 습관적으로 내뱉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차분하고 깊은 눈으로 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였구나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 습관의 회로는 덜커덕하며 정지합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었나? 엄마가 도와주려 한 것에 대고 내가 너무 함부로 단정지었나? 여기서 100%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와 표정입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파르르 떨리거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대학의 노교수가 젊은 학생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묻듯 한없이 차분하고 우아하며 단정한 목소리여야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는 놀라운 마법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고 말하는 찰나 여러분은 상대가 뒤집어 씌운 낙인을 더 이상 나의 정체성으로 무분별하게 흡수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원래 고집센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저 아이의 편협한 눈에 잠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 분리야말로 영혼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입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그 어떤 해명도 덧붙이지 말고 그저 고요히 3초만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자녀는 자신의 경솔함을 수치스럽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당장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또다시 나를 향해 낡은 낙인을 찍으려 한다면 변명 대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우아하게 물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더 이상 원래 그런 뻔한 서랍장 안에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친절과 걱정을 가장하여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으려 드는 도를 넘는 참견과 오지랖 앞에서 상대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도 방어막을 치는 세 번째 기적의 문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니 세상을 오래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극심하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갑자기 들이닥친 큰 불행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을 멍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깃전을 맴도는 징그러운 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처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부류가 있습니다. 대놓고 저기를 드러내는 악당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그럴싸한 천사 흉내를 내며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함부로 조종간을 만지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소 남과 얼굴을 붉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관계를 깨기 두려워하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도 그래 저 사람도 뼈대 있는 악의는 없겠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자 라며 스스로를 달래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결코 속아서는 안 될 명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 계로와 끔찍한 통제 컨트롤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당신의 삶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당신이 내린 위태로운 선택조차 묵묵히 응원하며 곁에 머물러 줍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선택이나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얄팍한 상식과 편견으로 빚어낸 거푸집에 억지로 우겨놓고 뜯어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68세 이정숙 씨의 고단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숙한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언니는 싹싹하고 인정이 철철 넘치는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 언니가 집에 놀러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꼭 이 시간 뒤에는 진이 쫙 빠져 침대에 몸을 누일 만큼 철저히 방전되고 맙니다. 그 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을의 평범한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정수가 너 요즘 혈압은 좀 어때? 두통은 없어. 하지만 이 질문은 진짜 걱정이 아닙니다. 곧바로 자신이 준비한 폭격의 서막일 뿐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먹는 그 혈압약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먹어봐서 아는데 나중에 속 다 버려. 무조건 내가 먹는 이 약으로 바꿔. 그리고 너희 애들은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비치니? 며느리는 한 달에 몇 번 와. 너는 왜 그렇게 호구같이 살아? 내가 너라면 당장 전화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라고 호통을 쳤어. 정숙 씨는 처음엔 어색하게 웃으며 언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방어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곧장 이 무시무시한 방패 문장이 날아옵니다. 아유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남들은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도 안 해줘. 내가 널 각별하게 생각하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챙겨주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묘하고 폭력적인 덫입니까? 상대방은 걱정이라는 절대적인 선산의 단어를 방패로 삼아 우리의 심리적 경계를 무참히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반박의 기회를 잃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여기서 반박하면 졸지에 걱정해주는 사람의 성의를 짓밟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돌아간 빈집에 덩그러니 남겨지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가족 문제인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일이 참견을 받고 심지어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냥 확 전류하자고 쏘아붙일까? 참다 못해 결국 어느 날 크게 폭발해 버리는 것, 혹은 지쳐서 전화 자체를 피해버리는 것. 안타깝게도 이것이 정숙 씨가 경험한 가장 나쁜 결말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정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나의 소중한 인생 운전대를 지키려면 초기 진압, 즉 초기의 우아한 선 긋기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강하고 날카롭게 들리지만 사실 상대방에게는 나의 간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전포고로 번역되어 귀에 꽂힙니다. 뭐?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너 걱정해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내 호의를 무시해? 상대는 오히려 더 억울해하며 더 강한 훈계의 채찍을 들고 밀고 들어올 구실을 줍니다. 또 반대로 꾹 참고 네네 맞아요. 언니 말이 다 맞아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 역시 최악입니다. 통제광들은 그것을 자신의 훈계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는 짜릿한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후 더더욱 선을 넘는 간섭을 즐기게 됩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 방어하고 상대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내 심리적 영토에서 부드럽게 퇴장시키는 궁극의 문장.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아로새겨 드릴 세 번째 마법의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니, 그 말씀은 제가 당장 소화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이 문장이 품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의 천재적인 지점은 상대의 충고가 틀렸다 혹은 나쁘다 라고 정면으로 싸움을 걸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언니, 충고는 너무 지나쳐요 라고 말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소화하기 어렵네요 라는 말은 문제의 초점을 당신의 무례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현재 상태로 멋지게 우회시켜 줍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산삼이나 보약을 가져다 주어도 지금 내 위장의 소화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면 먹다가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만찬이라 할지라도 내 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물리적 순리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아무리 눈물겨운 걱정과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당장 내 영혼의 크기에 벅차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삼키지 않겠다고 선언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런 명확한 심리적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당신의 조언은 참으로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위장병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더 음식을 우겨넣지 말고 멈춰 주십시오. 놀랍게도 이 문장 안에는 어떠한 분노나 비난의 그림자도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디서 꼬투리를 잡아 싸움을 걸어야 할지 길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지랖 넓은 사람도 소화가 어렵다며 부드럽게 방어막을 치는 이 앞에서 계속 억지로 밥숟가락을 목구멍으로 쑤셔 넣는 괴물이 되기를 주저하며 칫솔질을 멈칫하게 됩니다. 정숙 씨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당장 바꾸라며 호통을 치는 언니 앞에서 정숙 씨는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유지한 채 아주 담담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언니,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다급해진 언니가 아니, 내가 널 각별하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라고 재차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 두 번째 제기도를 짧게 받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그 예쁜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알아서 소화해 볼게요. 끝입니다. 조언의 의도는 고맙게 쓰다듬어 주되 조언의 내용은 깔끔하게 반송시키는 이 우아한 소통법, 이 정도면 여러분의 체면도 살리고 언니의 체면도 살리면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따끔한 꾸짖음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부디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며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이 결코 내 일에 함부로 참견하게끔 곁을 내어주지도 말라. 이것은 각기 다른 인간의 독립된 삶의 궤적을 섣불리 침범하지 않는 숭고한 존중이자 선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겪을 수 있는 깊고 맑은 인간관계의 조건에 대한 역설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어설픈 훈장 노릇을 하려 든다면 오늘 배운 이 한마디를 고요한 방패처럼 들어 올리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소화되지 않는 독한 말들을 억지로 삼키느라 속병을 앓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식탁을 여러분의 입맛대로 온전히 지켜내시는 우아한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교묘하게 내 말을 뒤틀어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는 무리들을 마주할 때 더 이상 오해를 해명하려고 진을 빼지 않고 얼음장 같은 사실로 단숨에 입을 틀어막는 네 번째 한마디를 만나보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그물방 속에서 우리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부류 중 하나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내뱉은 말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사실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을 한 컵 주었는데 이 사람의 입을 거치고 나면 약간의 조미료가 뿌려지고 교묘하게 맥락이 비틀리며 종국에는 엄청난 과장이 더해져 어느새 내 인생이 흙탕물 같은 남들의 흔한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특히 동네 부녀회, 친목 모임, 교회나 동호회처럼 사람들의 입소문이 빛의 속도로 번지는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설마 저 사람이 아기를 품고 지어냈겠어?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넘깁니다. 그런데 이 얼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만 패턴처럼 조이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같은 오해가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끔찍한 습관이며 때로는 여러분을 깎아내리려는 교묘한 의도입니다. 66세 한미란 씨의 아찔한 경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란 씨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인 한 사람 때문에 극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문제가 생기면 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어 라고 항변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입술만 통과하면 세상 모든 말이 막장 드라마로 돌변합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동네 마트에서 그 지인을 만나 가볍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허리가 좀 뻐근하게 안 좋아서 동네 정형외과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년에 흔히 겪는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였지요.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이웃이 길에서 미란 씨를 붙잡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걱정스러운 얼굴로 호들갑을 떱니다. 아이고 미란 씨, 남편분 어쩌다 그렇게 크게 다치셨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당장 대수술해야 한다면서요? 그 순간 미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당황합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조언 받는 건데요. 도대체 누가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다녀요. 결국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해보니 그 지인이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며 미란 씨네 남편이 이제 끝났대. 허리 다 망가져서 수술 날짜 잡고 누워있잖아 라고 소설을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오배달이 아닙니다. 물리치료가 입술을 타고 넘어가 디스크 수술로 둔갑하는 과정에는 명백한 심리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자극적이고 절망적인 비극으로 포장될수록 그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지인에게 동네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미란 씨가 단단히 화가 나서 그 지인을 직접 찾아가 따져 묻자 지인은 역시나 예상된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 정말?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이 들면 수술하는 게 흔하니까 내가 지레짐작해서 잘못 들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국 담은 입술 세로 사과는 쉽게 흘러나오지만 그 지인의 태도에는 어떤 깊은 죄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을 마주하면 우리의 마음은 숯검덩이가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니 뺨을 칠 수도 없고 이 정도 일로 진흙탕 싸움을 꺼내자니 내가 속 좁고 유난 떠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국 분을 사귀며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침묵이 불러오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의적인 소문과 왜곡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실의 자리를 영원히 대체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난 뒤에야 저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해명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잔인하게도 남의 불행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조금씩 숨어 있어서 해명하는 미란 씨를 보며 속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남편 수술비가 없어서 억지로 덮으려나 보다 라며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풀려다 내 배 더 깊이 빠지는 끔찍한 구조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말이 왜곡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 칼을 뽑아 소문의 숨통을 끊어야만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영원히 변명하는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골든타임에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따위 소리를 했어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 병신을 만들어요? 이렇게 악을 쓰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완전한 역효과입니다. 구경꾼들은 사건의 진실보다 분노하는 그 사람의 일그러진 표정을 뇌에 더 깊이 각인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개거품을 물고 흥분해? 진짜 뭐 엮이는 게 단단히 있긴 한가 보네 라는 최악의 해석을 낳게 됩니다. 둘째는 화재 현장을 보고도 뒷짐진 채 아유 사람들이 왜 이리 남의 말하기를 좋아할까라며 연기만 탓하는 소극적인 푸념입니다. 여러분의 품이 있는 침묵은 소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방어하지 않는 소문은 곧장 가혹한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을 더럽히려는 거짓말의 싹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베어내는 완벽한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의 예술적인 핵심은 맨 뒷단어인 없는데요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닌데요 라고 외치면 그것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전투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없는데요는 극도로 이성적이고 건조한 팩트 체크이자 무질서한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강력한 정정의 언어입니다. 누군가 미란 씨 남편 큰 수술한다면서요 라며 왜곡의 불씨를 던졌을 때 미란 씨는 표정을 찌푸리거나 목소리의 톤을 티끌조차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상대방의 미간을 정확히 응시하며 아주 또박또박 읊조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 선언 직후 절대로 구구절절 변명의 꼬리를 길게 달지 마십시오. 해명이 길어질수록 굶주린 이웃들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질 여백을 찾아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냥 물리치료 다닌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건조한 팩트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덧붙여 소문의 진앙지인 그 지인과 다시 마주쳤을 때도 다짜고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동일한 톤으로 선언하십시오. 그 소문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 담담함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거의 권력 파월에 가깝습니다. 흥분과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차디찬 사실만을 서늘하게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잡스러운 혀들도 멈칫하게 마련입니다. 감정 싸움이라는 진흙탕에 나를 끌어들이려던 상대방의 작전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퍼뜨리는가
라는 잔혹한 팩트 폭격만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끝없이 남의 일상에 살을 붙여 거짓을 퍼뜨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타인의 지루한 사실보다 타인들의 휘둥그레진 시선 주목에 극도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내면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 남의 일상을 도둑질하고 부풀려 동네의 재밌는 썰쟁이 호소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불쏘시개 삼아 아주 잠깐 자신의 온기를 채우려 드는 그야말로 영혼의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말의 무게인조를 잃지 않는 것을 제1의 군자지도로 삼았습니다. 말이 정확해야 흔들리는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고 거짓이 날뛰는 것을 방관하면 결국 십십시 바보 같은 거짓이 세상의 규칙이 되어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언어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귀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다툼의 먼지를 일으키지 않되 그 자리에서 오라를 묶어 바로잡는 칼 같은 용기를 지니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라고 선언하는 것은 상대를 찌르는 사사로운 복수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인생이 그따위 가벼운 입술에 의해 싸구려 안된거리로 왜곡되어 길바닥에 나뒹굴도록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가장 거룩한 주권 선언입니다. 60이 넘은 나이, 이제는 쓸데없는 데에 쏟을 감정에 에너지조차 아까운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밤낮을 억울함에 치를 떨지 마십시오. 소문이 피어오르는 첫자리 바로 그 불씨 앞에서 냉엄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사실을 정정하고 뒤돌아서서 내 평온함을 되찾는 것, 거짓은 결코 진실의 옷자락을 밟지 못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당한 부탁이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해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고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착한 노년들을 위해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완벽하게 5번째 짧고 강렬한 방패 문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에게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강박, 이른바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은 더 교묘해집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외면하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거절하면 수십 년 이어온 관계에 금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굳이 늙은 나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야박하고 서운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의 씁쓸한 법칙 중 하나는 명확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많은 부탁의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의 희생은 상대에게 고마움을 주지만 그것이 3번, 4번이 되면 서서히 당연한 권리로 변질됩니다. 아휴,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뭐든 부탁하면 다 해줘. 급하면 저 사람한테 가봐. 이 지독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돌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피 같은 체력과 소중한 노후의 시간은 온전히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63세 오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자 씨는 천성이 여리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동네 호구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다급하게 찾아와 아이를 맡깁니다. 경자 씨, 내가 지금 갑자기 상가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손주 이 시간만 봐줄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도 가야 하고 집안일도 산더미처럼 밀렸고 내 몸도 피곤한데
하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얼른 다녀오세요. 며칠 뒤 동네 부녀회에서 또 전화가 울립니다. 경자씨, 이번 주말에 동네 바자회 하는데 음식 준비 좀 와서 도와주실 거죠? 늘 손맛이 좋으시잖아. 이번에도 경자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 제가 가서 거들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시골의 삶은 상부상조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점점 대담해지고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경자씨의 다이어리에는 본인의 일정 대신 남의 집안일과 애보기, 동네 행사가 빼곡하게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지치고 마음은 너덜너덜 달아갑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간절한 거절의 순간에서조차 입을 열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수락과 거절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최악의 대처를 합니다. 첫째, 얼음장처럼 딱 잘라 거절합니다. 안 돼요. 저 못해요.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상대방은 종종 이것을 상황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에 대한 모욕적 거절로 오독합니다. 그러면 아주 좁은 동네 관계에서는 곧장 싸늘한 벽이 쳐지며 뒤통수가 따가운 생활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가여운 핑계를 대며 둘러댑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핑계는 그 순간은 편하게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방은 그래요? 그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은 시간 어때요? 라며 집요한 협상의 테이블을 다시 차려버립니다. 게다가 핑계가 반복되면 결국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고 저 사람은 맨날 핑계만 대면서 뒤로 쏙 빼는 음흉한 사람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됩니다. 관계라는 소중한 그물을 찢지 않으면서도 나를 갉아먹는 그 과도한 부담의 가해질을 부드럽게 멈추게 하는 절묘한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다시 여러분의 소유로 지켜줄 5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단 12글자에 불과한 이 짧은 문장이 지닌 심리적 방어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왜 이 문장이 거절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지 3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장 나쁜 거절은 너라는 인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걸어주면 당신과의 관계나 당신의 부탁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오늘 컨디션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빚어진 아쉬운 거절임이 명확해집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타격할 틈이 완벽하게 봉쇄됩니다. 상대방이 아유, 그래도 1시간만 좀 해줘 라고 억지를 부리며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하는 사실적 고백 앞에서 억지를 부리는 순간 상대방은 얄미운 부탁꾼을 넘어 피도 눈물도 없이 병자를 착취하려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리게 됩니다. 피곤해서요 라는 말은 무리한 억지의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거절하는 나의 죄책감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평생 남을 돕고 살아온 선량한 분들은 빈말로 거절을 하고 돌아서면 그날 밤 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곤해서요 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실 매일매일 내 몸 어딘가가 항상 피곤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뿐이기에 죄책감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다시 경자 씨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웃이 허겁지겁 찾아와 손주를 맡아달라며 부탁합니다. 그때 경자 씨는 어색하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그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유, 어쩌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여기서 100점짜리 마법을 완성하려면 딱 2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먼저 절대로 뒤에 긴 설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잤고 이따가 오후에는 병원도 가야 하고 설명이 길어지면 핑계처럼 들립니다. 딱 피곤해서요 해서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싶다면 딱 한 문장만 꼬리로 달아주면 됩니다. 다음에 제 몸이 조금 가벼울 때 도울 일이 있으면 챙길게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엄숙한 기본이라 일렀습니다. 나를 함부로 소모시키고 학대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은 고귀한 헌신이 아니라 그저 멍청한 자기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며 줄어드는 체력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뻔뻔한 이웃의 부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저리 정이 떨어졌어 라며 안색을 바꾸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내심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의 분노는 여러분이 밉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화수분처럼 당연하게 공짜로 뽑아 쓰던 여러분의 착한 선의가 막혀버린 것에 짜증이 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 곁에 둘 가치가 없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문장을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기적처럼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어주는 바보가 아니구나. 자기만의 기준과 선이 있는 단단한 사람이구나. 존중은 맹목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에서 싹을 틔웁니다. 다음 장에서는 낯선 이웃보다 대처하기 훨씬 어려운 상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5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핑계나 오래된 편안함을 무기로 가장 뾰족하고 아프게 찌르고 들어오는 배우자의 무신경한 언어를 어떻게 우아하면서도 따끔하게 다스려야 할지 6번째 대화의 기적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 오래 아픈 상처는 길 가다 부딪힌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상처의 깊이는 사랑과 애착의 깊이에 정비례합니다. 부부 5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아온 남편과 아내, 우리는 오랜 세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심 이런 기대감이 있지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상처를 보듬어 주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말의 필터는 낡아 없어지고 언어는 더 투박하고 거칠어집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 상처를 줄까봐 몇 번을 삼키며 조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뇌의 걸음망도 거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툭툭 돌멩이 같은 말들을 무자비하게 던져댑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돌멩이에 맞은 한 사람은 밤새 속으로 멍이 듭니다. 67세 최순덕 씨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순덕 씨는 남편과 5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가난도 견디고 지난한 자식 농사도 함께 치러냈기에 웬만한 서운함은 오랜 세월 부대끼다 보니 저 양반도 늙어서 저러겠지 라며 둥글게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이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순덕 씨의 가슴 한가운데를 푹푹 찔러댑니다. 어느 봄날 순덕 씨는 큰맘 먹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아주 짧고 세련되게 자르고 파마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깟 헤어스타일 하나 바꾸는 데에도 거울 앞에서 수십 번 망설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순덕 씨는 내심 남편이 "오, 당신 오늘 젊어 보여" 라는 따뜻한 빈말이라도 건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남편이 힐끗 고개만 돌리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습니다. "머리꼬리 그게 뭐야? 나이 먹고 웬 몽실이처럼 잘라놨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차갑고 폭력적인지 온몸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냥 무심코 "예쁘네" 한마디면 끝날 일에 굳이 비아냥을 섞어 아내의 설렘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순덕 씨는 돌아오는 길 내내 거울을 보며 행복했던 마음이 일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며칠 뒤 순덕 씨가 모처럼 친구 모임에 간다며 아껴두었던 화사한 봄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또 한마디 거듭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그 나이에 무슨 옷을 그렇게 신경 쓰냐. 그냥 대충 주워 입고 나가. 남들이 욕한다." 이 말은 아내의 옷차림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이 결코 아닙니다. 한 인간을, 늙어가는 한 여성을 영원히 시들어가는 고목으로 박제시켜버리는 치명적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은 이제 멋을 낼 자격도 없고 더 이상 여자로서 새롭거나 아름다울 필요도 없다 라는 지독한 파괴성이 숨어 있습니다. 순덕 씨는 너무나 서운했지만 그 자리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속 좁게 소리를 지르냐" 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서운함을 구구절절 설명하자니 별것도 아닌 농담 같고 "왜 이리 죽자고 물고 늘어져" 라며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덕 씨는 다시 한번 체념하고 꾹꾹 참아 넘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는다고 해서 내면의 감정이 증발하여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은 마음의 지하실에 겹겹이 쌓이고 그것은 독소가 되어 부부관계의 온도를 영하로 뚝뚝 떨어뜨립니다. 말을 섞지 않으니 겉보기에는 전쟁 없는 평화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의 영혼은 수십만 광년이나 멀어진 완벽한 남남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을 같이 산 늙은 남편 혹은 아내는 이토록 무신경하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까요? 대다수의 경우 그들은 처음부터 핏빛 악의를 가지고 아내의 가슴을 찢어놓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지독한 게으름이자 타성에 젖은 둔감함이 원인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같이 산 나머지 상대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내 팔다리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50년을 산 사이인데 이 정도 막말은 다 이해해 주겠지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폭발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바보처럼 참고 살지도 않는 제3의 고상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의 온전한 무게를 상대의 가슴팍에 살포시 얹어주는 심리적 마법. 오늘 부부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깨워줄 6번째 기적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보,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혹은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문장은 놀랍게도 가장 완벽한 형태의 치유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왜 이러느냐고 몰아세우는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가리가 비뚤어졌어? 말을 왜 그따위로 해? 라고 쏘아붙이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해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묻는 순간 대화의 성격이 공격에서 성찰로 급반전됩니다. 남편은 방어할 무기를 잃은 채 불현듯 아주 낯선 숙제 하나를 떠안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타인의 감정이라는 우물을 억지로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찰나의 멈춤 속에서 남편은 생각합니다. 내 말이 좀 심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정색하고 묻는 걸 보니 진짜 상처를 받았나 보네. 이 질문을 던질 때 결코 분노에 차서 으름장을 놓듯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슬프고 담담하게 때로는 애처로운 톤으로 진심을 담아 질문을 툭 건네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 앞에서는 당황하며 태도를 누기게 됩니다. 남편이 뻘쭘해하며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리 죽자고 덤비나 라고 웅얼거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를 완수했습니다. 바로 나의 아픈 감정을 그에게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우아하게 사과할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을 내려주는 자비로운 영혼의 행동입니다. 대놓고 비난을 받으면 인간은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며 버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감정을 질문으로 던지면 남편은 자존심을 심하게 구기지 않고도 꼬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 입방정이 문제지. 머리 예쁘네. 이 한마디만 끌어낼 수 있어도 수십 년간 묵은 앙금의 절반이 씻겨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뭘 고쳤으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참잘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참으면 참을수록 더 독한 고름으로 남습니다. 체념은 늙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진솔한 소통은 늙음을 농익은 포도주처럼 향기롭게 만듭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70세가 넘었어도 인간은 고쳐쓰고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상대가 둔감함이라는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뾰족하게 찌를 때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 자리에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담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낡아가던 여러분의 관계에 한 줄기 놀라운 존중의 봄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7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만나기만 하면 세상의 온갖 불행한 소식, 남욕, 절망적인 뉴스만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 나의 깨끗한 영혼까지 구정물로 물들여 버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그 고차원적인 지혜를 나누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뚜렷하게 말다툼을 한 것도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기운이 쫙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그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함께 마주 앉아있던 두서너 시간 동안 무의식 중에 타인이 쏟아부은 거대한 감정의 폐기물들을 나 홀로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꼭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온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과 타인의 불행을 한 보따리 풀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너 저기 길 건너 김씨네 아들 알지? 이번에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다더라. 그리고 저 아래 박 여사네 며느리 말이야. 밖으로 돌다가 결국 이혼 소장 날아왔대. 요새 애들 다 제정신이 아니야. 뉴스 보면 세상에 멀쩡한 놈 하나도 없고
다 사기꾼의 도둑놈들 뿐이야. 64세 윤미숙 씨에게 참으로 버거운 오랜 친구 하나가 딱 이런 유형입니다. 본성이 악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숍에 앉아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이 친구의 입에서는 잿빛 먹구름 같은 이야기들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미숙 씨는 속으로 피곤하면서도 아휴, 내가 안 들어주면 친구가 또 섭섭해하겠지. 그냥 맞장구 치면서 듣다 넘어가자 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좋니.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긴 해.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런 끔찍한 남의 불행과 세상의 악독함만을 반복해서 주입받으면 미숙 씨의 영혼은 과연 무사할까요? 처음에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하지만 이런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빗방울처럼 우리의 가랑옷을 아주 서서히 완벽하게 적십니다. 나중에는 듣는 사람조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두컴컴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이기적이고 악할까? 정말 내 주변에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걸까? 모처럼 화창했던 내 하루의 밝은 기운이 잿빛으로 변해버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마저 쪼그라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모임에서 거대한 정신적 독가스를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오히려 매우 당당하게 이렇게 방어합니다. 나는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야. 현실을 냉정하게 말해주는 것뿐이지. 세상이 원래 흉흉한 걸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과 타인의 길을 빨아먹고 절망을 퍼뜨리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타인의 불행에 열을 올리며 침착하게 떠들어댈까요? 대개의 경우 그 사람 자신의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샘물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공허하고 자랑할 만한 빛나는 구석이 없으니 남이 망하고 다치고 깨진 자극적인 서사들을 끌고 와서 내 빈약한 대화의 식탁을 꾸역꾸역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어차피 썩었어 라고 규정함으로써 내 삶이 초라하고 불행한 것에 대한 타당한 면죄부를 얻고 불안을 잠재우려는 비겁한 자기 방어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런 독성 강한 대화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착한 미숙 씨처럼 끝까지 꾹꾹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음의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차츰 전화를 피하다가 종국에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고쳐주지 못해 아까운 수십 년 우정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야, 너는 만날 때마다 왜 사람 우울하게 그런 얘기만 하냐? 딴 얘기 좀 해.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면 친구는 심한 굴욕감을 느끼며 너 왜 이렇게 까칠해졌냐? 친구끼리 흉어물 없이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라며 역성을 내고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으면서도 빗장 열린 내 영혼의 성소로 진흙탕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완벽한 숨은 소임원.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7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이 문장이 품고 있는 놀라운 다정함과 부드러운 철벽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방 화자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넌 사람에 대한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화의 주제 자체에
멈춤 버튼을 누르는 기법입니다. 특히 여기까지만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이제껏 쏟아냈던 그 이야기거리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 잘 들었어. 이제 그 분량만큼은 충분히 알겠어 라고 적정선의 마침표를 우아하게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역시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을 닫을 수 있는 출구를 얻게 됩니다. 이 문장을 던질 때는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짜증을 내는 눈빛이 아니라 조금은 나른하고 편안한 미소와 함께 차분하게 던져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또 누구 집 며느리 바람난 썸뜩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을 때 미숙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유, 그랬구나. 저기 얘, 우리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 말 나온 김에 다음 달 봄꽃 구경 갈 때 우리 어디로 갈지 그 얘기나 하자.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차단, 그리고 곧바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질문의 배치.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잠깐 멈칫하지만 결코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아차 싶을 것입니다. 아, 내가 분위기를 너무 어둡게 잡았나 보네. 이때 정말 유난히 눈치가 없거나 비뚤어진 친구가 뭐야, 내 얘기 재미없어?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변명하지 말고 담백한 진심 하나만 꺼내 놓으십시오.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좀 무거워서 내 마음이 아프네.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웃고 즐거운 얘기만 하자. 이 짧은 진심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거처의 이름조차 스스로 다스리며 나쁜 말과 흉한 기운은 절대로 귀에 담지 않고 좋은 말만을 마음에 새기려 매일같이 수련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더러움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라 내 영혼의 고요함을 외부의 쓰레기로부터 사수하려는 자기 방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의 찌그러진 불행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24시간 귀에 달고 살아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귀중합니다. 만나고 돌아올 때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워지는 사람,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으며 생기돋는 웃음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턱없이 짧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독성의 언어 앞에서는 모른 척 웃어주며 방관하는 비겁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드럽지만 담대하게 마침표를 찍어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7가지의 방패 언어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생애 철학을 돌아보며 후반전의 삶에서 진정으로 내가 관계를 선택하는 주인이 되는 길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길고 고단한 세월 동안 오직 참는 법만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내 숨을 죽이고 참고, 자식을 위해 내 욕심을 누르고 참고, 좋은 이웃이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며 참고, 행여나 가족 모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칠까, 두려워 부당한 말 앞에서도 억지로 미소 지으며 참아왔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참음은 곧 미덕이었고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백발이 성성해진 지금 우리의 뇌리에 너무나 뼈아프게 박히는 명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더 존중해 주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묵인하고 참아주는 그 너른 품을 악용하여 방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더 무겁고 두꺼운 신발을 신은 채 내 영혼의 안방까지 성큼성큼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억울하게 참는 인생에
막을 내리고 내 마음의 정원을 온전히 보호하는 경계를 세우는 인생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함이 칼날처럼 날아드는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나 자신을 지켜내는 기적 같은 방패, 문장 7개를 함께 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1. 누군가 내 외모와 나이를 가볍게 평가하며 선을 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어떤 뻔한 인간형으로 섣불리 단정 지을 때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3.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들이밀 때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4. 내 말을 과장하고 비틀어 자기 입맛대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5. 하기 싫고 무리한 부탁을 자꾸만 강요받으며 내 시간이 소모될 때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6. 평생을 같이 산 늙은 배우자가 무신경하고 무례한 말로 마음을 찌를 때는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7.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온갖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아 내 에너지를 빼앗을 때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 짧은 문장들의 눈부신 공통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상대에게 지지 않는 위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꼬리를 내리며 내 알량한 자존심을 시궁창에 내던지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짧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분하지만 서늘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입술에 품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어른만이 척박한 인간관계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온전한 중심을 끝끝내 지켜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혹독하고 쓸쓸한 18년의 유배지에서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멸감이라는 독화살을 수도 없이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결코 분노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소중히 쥐고 있었던 것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알량한 승리가 아니라 어떤 무례함 앞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절대 잃지 않는 투철한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이와 완벽하게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노후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독가시 같은 말 한마디에 피를 흘리며 며칠 밤낮을 뒤척이는 비참한 인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문고리는 오직 내가 쥐고 내가 허락한 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당당한 주체자로서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코 머릿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쓸어 모으고 더하는 덧셈과 축적의 삶을 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고 맑은 것만 남기는 비워냄과 선택의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한 명의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을 내 마음의 가장 가까운 곁에 식구로 두십시오. 반대로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고 낡은 잣대로 대충 취급하려는 무례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곁에 머물러 안락함을 누릴 그 어떠한 의자도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의 지혜요 위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연습해 보십시오. 무례한 말을 듣고 바보같이 혼자 소가리를 하며 참는 대신 오늘 배운 방패 문장 하나를 용기 내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툭 꺼내보는 것입니다. 처음 당당하게 선을 긋는 그 순간에는 내 입술이 조금 떨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만큼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 나갈 때 그 단단한 문장들은 비로소 여러분 삶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거대한 존중의 울타리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눈부신 날들이 타인이 핥힌 불필요한 상처로 얼룩지지 않고 스스로 빚어낸 맑은 지혜와 깊은 평안으로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례함에는 우아한 멈춤을, 다정함에는 더 깊은 사랑을 건네며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기품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060 시니어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곁에서 힘껏 응원하는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문장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따스하게 꾹 한번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가꿔줄 길어 올릴수록 맑아지는 지혜의 샘물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안하십시오.